병원 진단서를 펼쳐봅니다. 치매 초기. 함께 늙어가던 배우자가 조금씩 기억을 잃어가고 있다는 글자가 눈앞에서 흐려집니다. 이 사실을 자식들에게 알려야 할까요? 이미 손주 셋을 맡긴 것만으로도 짐이 되는 것 같은데 말이지요. 마음의 짐이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습니다. 지쳐온 마음을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 한 현자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행복해지려면 4가지가 필요하다고요. 오늘은 그 이유를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0년째 다니던 동네 미용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파마향 냄새, 드라이기 소리,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가락. 순옥은 낡은 의자에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지요. 언니, 오늘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여. 원장님의 말에 순옥은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얼굴이 있더군요. 언제 이렇게 흰머리가 늘었을까요? 눈가의 주름은 또 왜 이리 깊어졌는지 모르겠네요. 손주들 새 키우느라 그래. 별거 아니야. 애써 웃어 보였지만 거울은 정직했습니다. 그 안에는 지친 68세 여자의 얼굴이 담겨 있었거든요. 순옥은 10년 전을 떠올렸어요. 처음 이 미용실에 왔던 날이었습니다. 손주 첫째가 태어나고 아들 부부가 맞벌이를 시작하면서 이 동네로 이사 왔었지요. 그때만 해도 몸이 멀쩡했어요. 손주 하나쯤은 거뜬히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손주 셋을 키우느라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아이들 밥 해주고 학교 보내고 학원 데려다주고 저녁밥 차리면 하루가 끝나지요. 맞벌이하는 아들 부부 대신 손주들을 돌보는 게 벌써 7년째예요. 참, 언니 남편분은 요즘 어때? 원장님의 물음에 순옥의 손이 멈췄습니다. 괜찮아. 그냥 그래. 그냥 그렇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냥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남편은 요즘 이상하더군요. 방금 밥을 먹었는데 또 밥 달라고 하고 며칠 전 있었던 일을 기억 못하고 가끔은 순옥의 이름조차 헷갈려 했습니다. 병원에 가보자고 했을 때 남편은 펄쩍 뛰었지요. 내가 미쳤냐? 병원은 무슨 병원이야? 하지만 순옥은 알고 있었습니다. 함께 늙어가던 그 사람이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미용실을 나서며 순옥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병원 예약 문자가 와 있더군요. 김순옥님, 내일 오전 10시 신경과 예약 확인되었습니다. 남편 몰래 잡은 예약이었습니다. 내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순옥은 두려웠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 사실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거였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더군요.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어요. 순옥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마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깊어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다음 날 순옥은 병원에 갔습니다. 남편은 모르게 혼자 갔어요. 신경과 대기실은 비슷한 또래의 어르신들로 가득했더군요. 다들 비슷한 표정을 하고 있었지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어딘가 체념 같은 것이 섞인 얼굴들이었습니다. 김순옥님 들어오세요. 의사 선생님은 젊었어요. 아들뻘 되는 나이였지요. 하지만 그의 말은 무거웠습니다. 검사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보호자분께서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괜찮아요. 저 혼자 들을 수 있어요. 순옥은 의연하게 말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분께서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치매의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치매.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순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하는데 제대로 들리지 않더군요. 약물 치료와 함께 인지 훈련을 병행하시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보호자분의 역할이 중요해요. 보호자.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남편의 보호자. 손주들의 보호자. 이 집안의 모든 걸 책임지는 사람. 그게 바로 순옥이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이고 진료실을 나왔어요. 병원 복도는 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순옥은 진단서를 내려다봤어요. 경도인지장애. 추적 관찰 필요. 글자가 흐려 보였습니다. 눈물이 차올랐거든요. 하지만 울 수는 없었어요.
울면 안 되는 거였지요. 집에 돌아오니 한낮인데 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학교에 갔고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아까 점심을 먹였는데 또 묻더군요. 여보, 밥 먹었어? 아까 먹었잖아요, 여보.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남편은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순옥의 가슴을 찔렀어요. 함께 늙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았지요.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함께 겪었어요. 아이 낳고 키우고 시부모님 돌아가시고 은퇴하고 손주 태어나고 그 모든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요. 그 사람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기억 속에서 하나씩 지워지듯이요. 순옥은 진단서를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요. 아들에게 알려야 하나 고민했지요.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맞벌이 하느라 바쁜 아들 부부에게 손주 셋을 맡기는 것만으로도 미안한데요. 이제 아버지 치매까지 알리면 그들에게 너무 큰 짐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순옥은 혼자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요. 그런데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옥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뜨면 온몸이 삐걱거리는 것 같더군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뻣뻣하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시큰거렸어요. 하지만 누워있을 시간이 없었지요. 일어나서 부엌으로 향합니다. 손주 셋의 아침밥을 준비해야 하거든요. 첫째 민재는 중학생이에요. 아침을 잘 안 먹으려고 해서 억지로라도 먹이려면 신경을 써야 하지요. 둘째 서연이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입이 까다로워요. 반찬 투정이 심하답니다. 막내 하윤이는 아직 6살이에요. 어린이집 보내기 전에 밥 먹이고 씻기고 옷 입히는 것만 해도 1시간이 넘게 걸리더군요. 할머니, 나 계란 싫어. 서연아, 계란 안 먹으면 키 안 커. 키 안 커도 돼. 그래, 그래. 그럼 이것만 먹어. 매일 아침이 전쟁이었습니다. 그래도 순옥은 웃으며 아이들을 달랬어요.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나면 잠깐 숨을 돌릴 수 있었지요. 하지만 그 시간도 길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챙겨야 했거든요. 여보, 약 드세요. 이게 뭔 약이야? 병원에서 받아온 약이에요. 매일 드셔야 해요. 내가 왜 약을 먹어? 난 아픈 데 없어. 남편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 중 하나가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라고 하더군요. 예전에 온순하던 남편이 아니었어요. 순옥은 그런 남편을 달래가며 약을 먹였습니다. 마음이 아팠지요. 하지만 내색할 수 없었어요. 오후가 되면 다시 바빠집니다. 학교 끝난 아이들을 데리러 가야 하거든요. 민재는 학원에, 서연이는 태권도에, 하윤이는 어린이집에서 픽업해야 했어요. 할머니, 오늘 학원 가기 싫어. 민재야, 학원 빠지면 안 돼. 내 엄마가 다 알아. 엄마는 맨날 바쁘기만 하잖아. 민재의 말에 순옥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아들 부부는 맞벌이였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지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며느리가 가끔 하는 말이었어요. 고맙다는 뜻이겠지요. 하지만 순옥은 그 말이 참 복잡하게 들렸습니다. 다행이라니요.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할 작정이었을까요? 저녁을 차리고 아이들 밥 먹이고 설거지하고 빨래 개고 하윤이 재우고 나면 밤 10시가 넘었어요. 아들 부부가 퇴근하면 그때야 순옥은 자기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요. 침대에 누우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발바닥이 화끈거리고 어깨가 결리고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그런 밤 순옥은 오래전 읽었던 책 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도서관에서 우연히 집어든 철학책이었어요. 제목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저자의 이름은 또렷했지요. 아리스토텔레스. 그 철학자가 말했더군요. 좋은 삶, 진정한 행복을 그리스어로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그 행복은 그냥 기분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건강해야 하고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도 있어야 하고 좋은 친구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매일 덕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순옥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건강은 어떤가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안 좋고 요즘은 잠도 잘 못 자더군요. 돈은요? 아들이 생활비를 주긴 하지만 늘 빠듯했습니다. 친구는요?
손주 키우느라 친구들 만날 시간이 없었어요. 예전에 가깝던 사람들과도 뜸해진 지 오래였지요. 덕 있는 삶이라니요. 그게 뭔지도 모르겠더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좋은 삶의 조건 중에 순옥에게 남은 건 뭘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일은 일요일 저녁에 벌어졌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는 날이었어요. 아들 부부가 쉬는 날이라 다 같이 식탁에 둘러앉았지요. 순옥이 정성껏 차린 불고기와 잡채, 김치찌개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힘드시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괜찮아. 힘들긴 뭐가 힘들어. 순옥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아들의 눈빛이 심상치 않더군요.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들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도 고개를 숙였어요. 분위기가 이상해지자 손주들도 조용해졌지요. 엄마, 아버지 요양병원 알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순옥의 손이 멈췄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아버지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시잖아요. 저번에도 밖에 나가셨다가 집을 못 찾으셨다며요. 엄마 혼자 아버지 돌보시면서 애들까지 보시기엔 너무 무리예요. 아들의 말에 순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요, 어머니. 이번엔 며느리가 입을 열었어요. 애들 교육비도 점점 늘어나고 저희도 대출 갚느라 빠듯해요. 솔직히 어르신 두 분 모시면서 애들까지 보려면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며느리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어르신 두 분. 그 말이 귀에 꽂혔어요. 어르신이라니요.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불리게 됐을까요? 너희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보내자는 거야?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도 쉬셔야 하고. 난 안 힘들어. 그리고 너희 아버지 치매 맞아. 내가 알아. 순옥은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사실을요. 엄마가 왜 혼자 감당하세요? 저희한테 말씀하셨어야죠. 너희 바쁜 거 아니까 그랬어. 손주들 맡긴 것만으로도 미안한데. 미안하시면 아버지 병원 보내시는 게. 그 말 다시는 하지 마. 순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식탁이 싸늘해졌어요. 그날 밤 아들 부부가 돌아간 뒤 순옥은 베란다에 서서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은 보이지 않았어요. 도시의 불빛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오늘은 순옥을 알아봤어요. 여보, 밥 맛있었어. 저녁 때 남편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었거든요. 순옥은 생각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했던 집안에서 자라 결혼해서는 시부모 모시고 아이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 부부가 처리해야 할 문제가 되어버린 걸까요? 그 서러움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문득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문장이 떠올랐어요. 건강, 부, 친구, 그리고 덕이 함께할 때 행복하다. 순옥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건강은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안 좋고 잠도 못 자요. 부는요? 넉넉하지 않지요. 친구는요? 다들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예요. 덕이라니요?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행복의 4가지 조건. 순옥에게는 그 어느 것도 온전히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때 남편이 잠꼬대를 했습니다. 순옥아, 고마워. 그 한마디에 순옥은 더 울었어요. 4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제 그녀의 이름을 잊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순옥의 눈에 베란다 창문 너머로 뭔가가 보였어요. 옆집 옥상에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밤에 보니 확실히 보였어요. 상추 같은 것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빨갛게 익어가는 고추가 달려 있었습니다. 순옥은 그 풍경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순옥은 동네 게시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장을 보러 나갔다가 우연히 눈에 들어온 안내문이었어요. 주말 농장 분양 안내. 3평 기준 월 2만 원.
상추, 고추, 배추 등 원하는 작물 재배 가능. 순옥은 한참을 그 안내문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밤 옆집 옥상에서 봤던 텃밭이 떠올랐거든요. 내가 이걸 해볼까? 처음엔 황당한 생각이었어요. 손주 새 키우랴, 아픈 남편 챙기랴,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무언가가 순옥을 붙잡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끌림 같은 거였지요. 남편을 데리고 나가면 햇볕이라도 쬐겠지. 순옥은 그렇게 이유를 붙였습니다.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한 거라곤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음 주 순옥은 주말 농장에 가봤습니다. 동네에서 버스로 20분쯤 걸리는 곳이었어요. 작은 텃밭들이 줄지어 있었지요.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 여기저기서 흙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옆 텃밭을 가꾸던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네, 분양 안내문 보고 왔어요. 잘 오셨어요. 여기 사람들 다 좋아요. 서로 도와가면서 하거든요. 그 말에 순옥은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결국 순옥은 작은 텃밭 한 칸을 신청했어요. 3평짜리 조그만 땅이었지요. 하지만 순옥에게는 그 작은 땅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흙을 만졌을 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손가락 사이로 흙이 부스러졌습니다. 축축하고 따뜻하고 살아있는 느낌이었어요. 어릴 때 시골에서 맡았던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지요. 이렇게 파서 모종을 심으면 돼요. 옆집 아주머니가 알려줬습니다. 순옥은 어설픈 손놀림으로 상추 모종을 심었어요. 작은 초록색 잎이 흙 위로 삐죽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돌보는 기쁨을 느낀 게요. 손주들을 돌보는 것과는 달랐어요. 손주들은 사랑스럽지만 돌봄이 의무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거든요. 해야 하니까 하는 거였지요. 하지만 이 작은 상추는 달랐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순옥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였지요. 그게 그렇게 다른 거였습니다. 다음 주에 순옥은 남편을 데리고 텃밭에 갔어요. 남편은 처음엔 어리둥절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주말 농장이에요, 여보. 우리 텃밭이에요. 우리 텃밭? 남편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하지만 흙을 보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거 상추네. 네, 내가 심었어요. 상추라. 예전에 우리도 심었었는데.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기억나는 게 있는 듯 했어요. 여보, 신혼 때 기억나요? 우리 단칸방 베란다에서 상추 키웠잖아요. 순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베란다. 상추. 남편은 중얼거렸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기억나? 그때 상추 따서 삼겹살 싸먹었지. 순옥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남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희미하지만 아직 기억이 남아 있었어요. 맞아요, 여보. 그랬어요. 그날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웃었습니다. 텃밭 사이에 나란히 앉아서 봄볕을 쬐면서요. 순옥은 문득 아리스토텔레스를 떠올렸습니다. 그가 말한 덕이란 게 뭘까 생각해봤어요. 거창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위대한 업적을 남기거나 큰 선행을 베풀거나 뭔가 대단한 걸 해야 덕이 있는 거라고요. 하지만 어쩌면 아닐지도 몰라요. 이렇게 매일 작은 일을 정성껏 해나가는 것, 상추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햇볕을 쬐게 해주는 것, 그게 덕이 아닐까요? 2000년 전 철학자가 말한 덕이란 어쩌면 이런 소박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순옥은 생각했습니다. 텃밭에 다니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옥의 상추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연초록 잎이 햇빛 아래 반짝였지요. 그 옆에는 고추 모종도 심었습니다. 아직 열매는 없었지만 하얀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순옥 씨, 오늘도 왔네요. 옆 텃밭의 영자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여자였어요.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지요. 영자 언니, 오늘 물 많이 줬어요? 아이고, 어제 비 왔잖아. 오늘은 안 줘도 돼. 영자 씨 덕분에 순옥은 많은 걸 배웠습니다. 상추는 물을 자주 주되 흠뻑 주면 안 된다는 것, 고추는 곁순을 따줘야 열매가 잘 열린다는 것, 배추는 벌레가 많이 꼬이니까 조심해야 한다는 것.
그런데 배운 건 농사만이 아니었어요. 순옥 씨, 남편분 치매라면서요? 어느 날 영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옥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저번에 같이 오셨을 때 봤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치매였거든. 그 표정, 내가 잘 알아요. 순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숨기려고 했는데 다 보였던 거예요. 힘들지요? 영자 씨의 말에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영자 씨가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울어요. 여기선 울어도 돼요. 순옥은 그 말에 펑펑 울었습니다. 텃밭 한가운데서 흙 묻은 손을 잡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참았던 걸까요?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손주들에게도 내색 못하고 혼자 사겨왔던 서러움이 터져나왔습니다. 영자 씨는 아무 말 없이 순옥을 안아줬어요. 다 알아요. 나도 그랬으니까. 그날 이후 순옥은 텃밭에서 친구들을 사귀게 됐습니다. 영자 씨 말고도 비슷한 사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옆칸의 복순 씨는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손주 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건너편의 춘자 씨는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간병하며 살고 있었어요. 모두들 저마다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지요. 하지만 텃밭에 오면 잠시나마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순옥 씨, 오늘 상추 좀 같이 뜯을까요? 그래요, 언니. 저녁에 쌈 싸먹으려고요. 나도 좀 뜯어가야지. 손주들이 할머니 상추가 제일 맛있대. 다들 웃으며 상추를 뜯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텃밭에 퍼졌어요. 순옥은 문득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 철학자는 친구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고 해요. 친구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돈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친구가 없으면 진정한 행복은 불가능하다고요. 순옥은 이제야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손주 키우느라 남편 챙기느라 친구들과 멀어졌었어요. 언제 밥 한번 먹자고 해도 시간이 없다고 미뤘지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곁에 아무도 없더군요. 하지만 이 텃밭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서로의 사정을 알고 위로하고 함께 웃는 사람들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좋은 삶의 4가지 조건. 건강, 부, 친구, 덕. 그 중에 완벽하게 갖춘 건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자 뭔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옥은 남편의 손을 잡고 텃밭 사이를 걸었습니다.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고추에는 작은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지요. 상추는 한참 자라서 이제 수확할 때가 됐습니다. 여보, 여기 좋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렇지요? 좋지요? 응, 좋아. 우리 여기 자주 오자. 그 순간 순옥은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더군요. 바로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그게 행복이었어요. 남편이 기억을 잃어가고 있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함께했습니다. 손을 잡고 같은 석양을 바라보며요. 순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건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저희가 가도 돼요? 그래, 와. 왜?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요. 아들의 목소리가 어딘가 달랐어요. 예전보다 조심스럽고 부드러웠습니다. 그 주말 아들 부부가 집에 왔습니다. 순옥은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어요. 텃밭에서 기른 상추와 고추로 쌈밥상을 차렸지요. 손수 키운 채소라 그런지 유난히 싱싱해 보였습니다. 와, 할머니 이거 다 직접 키우신 거예요? 손녀 서연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그래, 할머니가 텃밭에서 키웠어. 대박. 진짜 맛있겠다. 서연이가 상추를 집어 쌈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채소를 안 먹으려던 아이가 스스로 먹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 상추 정말 맛있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칭찬 같았어요. 그래, 맛있으면 됐다. 순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순옥은 아들 부부에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번에 너희가 한 말,
내가 많이 생각해봤어.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그때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죄송해요. 아니야, 너희 말도 맞아. 현실적으로 힘든 거 나도 알아. 순옥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너희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보내는 건 아직은 안 할래. 아들이 입을 열려 했지만 순옥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대신 내가 제안이 있어.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에만 너희가 아버지 좀 봐줄 수 없을까? 내가 텃밭 가는 동안만이라도. 나머지는 내가 할게. 아들 부부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텃밭이요? 응, 주말 농장. 요즘 거기 다니거든. 거기서 상추랑 고추 키우고 사람들 만나고. 그게 나한테 큰 힘이 되더라.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더 자주 올게요. 주말마다 아니어도 시간 될 때 와서 아버지 모시고 나갈게요. 정말? 네, 솔직히 저희도 반성했어요. 어머니께만 너무 기대고 있었어요.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앞으로 더 신경 쓸게요. 순옥은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고마워. 서로 도우면서 살자. 그게 가족이잖아.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웃었습니다. 완벽한 해결은 아니었어요. 남편의 치매가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삶이 갑자기 편해지는 것도 아니었지요. 하지만 서로를 향한 작은 관심과 배려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도 달라졌어요. 할머니, 나도 텃밭 가고 싶어. 막내 하윤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다음에 같이 가자. 할아버지도 같이? 응, 할아버지도 같이. 다음 주말 온 가족이 텃밭에 갔습니다. 손주들은 흙 속에서 지렁이를 찾으며 깔깔거렸어요. 아들은 호스로 물을 뿌리다가 자기 바지에 물을 쏟았지요. 며느리는 상추를 뜯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남편은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순호가, 저거 우리 손주들이지? 그래요, 여보. 우리 손주들이에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쁘네. 다 예뻐. 순옥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 박인 거친 손이었지만 그 손이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적이 있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좋은 삶의 조건. 건강, 부, 친구, 덕.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출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진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매일 작은 일을 정성껏 해나가는 것. 그것이 순옥이 찾은 좋은 삶이었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늦은 오후 순옥은 텃밭에 앉아 고추를 바라봤어요. 여름 내내 초록색이던 고추가 이제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탱글탱글한 열매가 햇살 아래 반짝였어요. 순옥 씨, 고추 잘 익었네요. 영자 씨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올해 농사 잘 됐어요. 마음 농사도 잘 됐고. 영자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순옥도 따라 웃었습니다. 마음 농사. 정말 그랬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순옥의 마음은 척박한 땅 같았어요. 아무것도 자라지 않을 것 같은 메마른 땅. 하지만 조금씩 물을 주고 햇볕을 쬐고 잡초를 뽑아내자 싹이 돋았습니다. 그 싹은 상추처럼 자랐고 고추처럼 열매를 맺었지요. 남편은 옆 의자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졸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기억은 흐릿했어요. 어떤 날은 순옥을 못 알아보기도 하고 어떤 날은 예전처럼 다정하게 이야기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순옥은 더 이상 그것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고추 잘 컸네. 남편이 잠결에 중얼거렸어요. 순옥은 놀라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지금 뭐라고 했어요? 고추. 고추 잘 컸다고. 남편이 눈을 떴어요. 맑은 눈으로 순옥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요, 여보. 고추 잘 컸어요. 순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웃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좋은 살. 그것은 결국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건강하면 좋지만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돈이 많으면 좋지만 넉넉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친구가 많으면 좋지만 마음 나눌 한두 사람이면 충분하지요. 덕이란 특별한 게 아니라 매일 작은 일을 정성껏 하는 것이더군요. 순옥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 함께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텃밭의 상추 잎사귀가 흔들렸어요. 마치 손을 흔드는 것처럼요. 순옥은 생각했습니다. 인생도 저 상추 같다고요.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고 때론 벌레에 먹히기도 하지요. 하지만 뿌리만 단단히 내리고 있으면 또 새 잎이 돋아납니다. 흔들려도 괜찮아요. 뿌리 내린 삶은 계속되니까요. 순옥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오래오래 여기 오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여기 좋아. 순옥이랑 같이 있으니까 좋아. 그 한마디에 순옥은 모든 게 괜찮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어요. 석양빛이 텃밭을 황금색으로 물들였습니다. 빨간 고추와 초록 상추 그리고 나란히 앉은 두 노인. 그 풍경이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20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물었습니다.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순옥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좋은 삶은 완벽한 삶이 아니에요. 건강이 조금 안 좋아도, 돈이 넉넉하지 않아도, 친구가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지금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고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것. 그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에우다이모니아,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순옥은 고추 한 개를 따서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우리가 키운 거예요. 남편이 빨간 고추를 손에 들고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가 키웠어? 대단하네. 그렇죠? 우리 대단해요.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텃밭에 퍼졌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상추 잎사귀처럼 흔들려도 뿌리 내린 삶은 계속됩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요. 그것이 순옥이 찾은 좋은 삶이었습니다. 인생의 뒤쪽 페이지에서 비로소 보이는 진실이 있습니다. 젊을 땐 몰랐던 것들이 나이가 들어서야 보이기 시작하지요. 20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도 같은 질문을 했어요.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그 답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게 전부예요. 오늘의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더 평온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창밖을 한번 바라봐 주세요. 햇살이든 구름이든 그 풍경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안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